반갑습니다. 돌집사 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한번 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촉진 일탈입니다. 자, 우리도 뭔가 일탈하면은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촉진 일탈은 합법적인 판매 촉진이 아닌 녀석들을,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제전은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입니다. 내점률은 점퍼 앞을 지나는 유동 인구의 유입률이고요. 촉진 광고는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뽑으려고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파일럿숍, 안테나숍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빨리 파악하려는 숍이에요. 우리 뭐 프로그램도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죠?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업셀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을 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소나타 보러 왔는데, 야, 중고차 딜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100만원만 더 하면 그랜저도 사요. 그래요? 그럼 100만원에서 그랜저 살까? 했는데, 그렇게 되다가 결국 포르쉐를 산다라는 거죠. 이게 업셀링이고요. 자, 교차 판매는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에 추가 제한을 하여 다른 제품도 사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토스트기를 샀어요. 토스트기를 사서 기분 좋네 하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고객님, 토스트는 뭐죠? 커피죠. 커피 머신도 하나 사셔야죠 해서 커피 머신도 같이 사게 해주는 게 교차 판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드럭스토어입니다. 자, 마약 파는 곳이 아니죠.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 점포고요. 전문 할인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하여 깊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회원제 도매 클럽은 일정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는 할인된 정상 제품을 판매한다. 보통 마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대형마트, 항시 염가 전략, 늘 싼 가격으로 파는 EDLP,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PB상품, 무상표 상품을 포함한 고회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또 대형마트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세요? 이렇게 100명한테 인터뷰를 해서 얻은 정보는 1차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조사했다라도 이미 수집된 정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통계, 판매, 매출, 비율 이런 것들이죠. 즉, 우리가 2차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1차 자료가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가 더 고급 정보냐라고 본다면은 2차 자료가 좀 더 고급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유보 가격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죠. 자, 그리고 준거 가격.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나는 커피 머신 사는데 10만원 넘으면 안 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이죠. 그리고 최저 수용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폴드를 쓰는데 갤럭시 폴드를 사려고 하니까 갑자기 한 20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싼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가격을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DLP 나왔네요. 항상 싼 값으로 팔겠다는 저가 전략이죠. 그래서 수익보다는 점유율을 위한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샘플 많이들 받으시죠? 신제품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화장품 샘플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쿠폰, 신제품의 사용, 반복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사실은 목표라는 거. 그리고 가격 할인 패키지입니다. 가격 할인이나 혹은 제품의 양을 증가하거나 묶음 판매를 등을 해서 가격을 어쨌든 할인하게 해주는 거죠. 즉 그냥 100g당 혹은 한 개당 가격을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적 기법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이나 견해 같은 주관적 요소를 사용한다. 우리 정성적, 정량적 차이 잘 구분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전 영상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권에 대한 이해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상권이란 한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고객의 말 그대로 범위예요. 지역 범위죠. 그래서 상권은 총 3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혹은 3개 상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1차 상권이 가장 넓겠죠. 그래서 전체 이용 고객의 60에서 65%를 흡인합니다. 그래서 1인당 매출액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500m 이내나 직경 1km 반경 이내의 지점을 우리는 1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케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상권의 고객들이 1차 상권에 있겠죠. 자, 그 다음은 2차 상권입니다.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를 흡인을 하고요. 자, 2차 상권은 대신 1차 상권보다는 조금 넓게 분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차, 2차 아닌 나머지를 한 개 상권이자 3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점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분들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권 분석 어떻게 하냐? 두 가지로 시험에는 나옵니다. 먼저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방법인데요. 자, 우리 두문화, 도식화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레컨 퀘크레. 약간 마법 주문 같죠? 자, 레일리 소메일러 법칙, 컨버스 수정 소메일러 법칙, 케인의 흡입력 모델, 애플바움 모형,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래쉬의 수정 중심지론이 규범적 모형이다. 레컨 퀘크레 외워주시면 되고요. 기술적 방법은 최유현비 씨입니다.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환지조사법, 비율법, CSD법인데, 자, 우리 이거 다 외우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방법만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유현비 씨 외웠어요. 근데 나머지 상권 분석 방법 내가 모르는 친구들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기술적 방법이 아니니까 규범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기술적 방법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규범적 모형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번엔 건축선 후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제가 도로교통공사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도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보통 4m 이상 도로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4m 미만인 도로에는 여기가 2m 되는 구간 하는 거죠. 중심선으로부터 2m 되는 지점을 우린 건축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죠. 또 4m 미만 도로인데 여기에 막 경사지, 하천, 철도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좁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해서 그냥 4m로 책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건축선 후퇴가 그럼 많이 될수록 좋을까요? 점포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건축선 후퇴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원래 건물이 여기 있을 게 여기 있어 버리는 거죠. 도로는 여기인데 건물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가시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건축선 관련 문제 나오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매력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어느 입지가 매력적이려면은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이 뭐냐면은 자, 여기 A라는 곳에서 B에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해요. 고객이 고객 룰루루 간다 하는데 여기 가운데 갑자기 C라는 곳에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를 가진 매장이 있는 거죠. 그럼 A가 B로 가려다가 C로 가야 되겠다. 여기가 더 좋네 하는 이런 고객 차단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보충 가능성 원칙입니다. 자, A 매장이 있어요. 자, 고객이 이렇게 C는 고객이죠. 자, 이렇게 커스터머 이렇게 룰루 가는데 여기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가 정장을 사러 갔는데 여기 넥타이 안 팔아? 그러면은 그냥 한 군데 다 같이 파는 데로 갈까 하는데 옆에 갑자기 띵 하고 넥타이 매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장 사고 바로 옆으로 가서 넥타이 사면 되겠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점포가 서로 고객을 교환할 수 있는가 보는 거고요. 동반유인 원칙은 집재성 점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장 혹은 넥타이 관련된 소매업이 모여 있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근 가능성 원칙. 자, 고객이 여기 있어요. 매장이 가까운 게 좋을까요? 먼 게 좋을까요? 가까운 데가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점포 밀집의 원칙입니다. 자, 요거는 산재성 점포의 특징이죠.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낫다. 그게 뭐다?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편의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지 매력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 이 5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인간 심리에 대한 원칙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점포로 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자, 먼저 집합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운집한 곳을 선호합니다. 저기 사람 많아. 저기 좋은가 봐. 이거고요. 보증 실현의 법칙입니다. 득실을 따져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는 낙곱새가 1인분에 9,000원인데 여기는 낙곱새가 10,000원이야. 10,000원인데 재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가나? 그렇지도 않네. 그럼 더 싼 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안전중시 법칙입니다.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지 않으려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여기 A 동네가 맛있다라는데 나는 B 동네에서 늘 밥을 먹었어요. 근데 A 동네에 가려면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요. 자, 그럴 때 그냥 B 갈래.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단거리 실현입니다.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는 원칙이죠. 즉, 가까운 데 간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소매점 상권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매점의 이미지죠. 여기 이미지에는 이제 점포 설비, 판촉 활동, 디자인 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매점의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상권도 커지겠죠. 그리고 품질이 동일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즉 소비자는 결국 가까운 것을 좋아한다고 지금 유통관리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 잘 체크해 두셔서 나중에 문제를 추론해서 잘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 점포 입지입니다. 동일 업종의 경쟁 점포는 모여있으면 상권이 형성된다. 오히려 경쟁 업종들이 모여있으면은 상권이 더 커지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소문이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의 규모입니다. 점포 규모와 구색 갖춤 등이 해당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에 따른 입지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생산, 소량 생산하는데 소량 소비가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입지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수집, 중개, 분산이 모두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에 해당하냐? 농수산물 유통은 소량 생산, 소량 소비되는 곳으로 약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되게 대량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산 구조, 소비 구조가 소량 생산과 소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소량 생산되는데 대량 소비돼요. 자, 그러면 수집과 중개가 가능하다. 이 두 개만 가능하면 된다는 거죠. 농산물, 임산물, 유통이 아니라 뭐다? 가공이다. 자, 그럼 대량 생산되고 소량 소비되는 곳엔 중개와 분산이 필요하고요. 생필품이나 공산품의 유통이 가능해야 한다. 요런 친구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자, 대량 생산되는데 대량 소비돼요. 자, 그러면 중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나 광산물, 원자재의 유통 이런 것들이 대량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복적으로 조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도미넌트 출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미넌트라고 하면 영어가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도미넌트는 지배하다라는 동사죠. 자, 지배하는 출점인 거죠.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출점 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막 점포를 세워서 내가 여기를 그냥 막 지배를 해버리겠다. 경쟁의 우위를 확보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적 우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해서 성장하려고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도미넌트 출점을 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품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기가 쉽고 경쟁사의 동일 제품과 차별화를 두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좋은 게 바로 도미넌트 출점이다. 지배 우위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용적률과 연면적 비율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에요. 자, 그럼 이 연면적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1층, 2층, 3층, 4층, 5층 다 더한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1층 내부 주차장이나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뺀 다음에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시는 게 연면적 비율이다. 요거 구하는 방법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매점포의 매출 추정 방법 보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유추법 보겠습니다. 유사한 점포나 같은 점포들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매상고를 산출합니다. 자, 이 유추법은 신규 점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존 점포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내가 떡볶이점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 떡볶이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손님이 얼마나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지? 이런 거 조사해보고 그럼 나도 저 정도는 되겠지? 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회귀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와, 벌써 머리가 아프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몇 가지만 내가 설정을 해서 요런 요소들, 요런 변인들, 요런 변수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매상이 나오겠다. 여기 초등학교가 방학이야. 변수죠, 저한테는. 방학 때는 매출이 안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회귀분석법입니다. 자, 체크리스트법 보겠습니다.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하여 사전에 결정된 변수 리스트로 점포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자, 여기 점포 상권에는 직장인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출근 시간에는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리스트들로 이제 점포를 평가하는 거죠. 여기는 그럼 낮에 장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기존된 사실들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비용이 굳이 안 든다는 거죠. 이해와 사용이 쉬워요. 단점으로는 숫자로 예상 매출액 추정이 생각보다는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다 보니까 주관성이 짙죠. 그래서 변수들에 대한 해석,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추법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추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유추법이란 신규 입점 점포가 입지하려고 하는 상권의 유사 점포를 선정하여 유사 점포의 매출액, 상권 등을 파악하여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해보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점포뿐 아니라 기존 점포도 사용 가능하며 서술적 방법에 의한다. 요게 유추법이죠? 자, 요거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신규 점포의 입지 조건을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유사 점포 선정하고요. 출점 예상 상권은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최대한 구 단위, 동 단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1인당 매출액을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한번 추정해보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순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유추법은 어떻게 활용하냐? 상권 규모를 파악한다거나 경쟁 정도 측정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 특성 파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포 확장 계획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추법이 아무래도 제일 보통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보통 CST 맵이에요. CST 맵 관한 내용이 나오면 유추법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자, CST 맵이 뭐냐면은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이에요. 근데 이 상권 분석 과정을 뭘로 한다? 유추법으로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고객 점포법, 자, 이거 애플바움이 했었다 그랬죠? 자, 이게 뭐였죠? 고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면접을 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요걸 알아서 상권을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ST 맵은 유추법과 고객 점포법 두 개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권 분석 과정을 잘 세워서 광고, 홍보판 쪽 전략에 수립 가능하고요. 상권 잠식 상태와 경쟁 정도 가능하고요. 점포 확장 계획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 같이 외워두시면은 CST 맵은 뭐 다 푸실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MNL 모형 이해하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MNL 모형은 상권 내 고객들이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측을 해서 시장 점유율 및 상권 크기를 추정해 보는 거죠. 이 점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 집단별 구매 행동 데이터를 대신에 각 소비자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반대로 나와서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 이 MNL 모형은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다. 요 내용 또 빈출되고 있습니다. 잘 외워주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BPI죠, BPI. 자, 시장의 구매력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BPI 하면 뭐가 나오냐? 보통 인구, 소매 매출액, 유효소득 요 세 가지로 구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PI가 클수록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의 매력도도 큰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공식이죠. 자, 아까 우리 인구, 소매 매출액, 유효소득으로 구한다고 했죠. 자, 인구 곱하기 0.2, 소매 매출액비 곱하기 0.3, 유효소득 곱하기 0.5예요. 즉 우리가 100%를 따지는데 이 유효구매 소득비가 50%나 중요하고 소매 매출액비는 30%, 인구비는 2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비,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GIS 보겠습니다. 우리 GPS 있죠? GPS랑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설명 보시면 지리정보를 보전,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고요. 라일리, 캔버스에 소매 인력 모델이 적용하는 경우 필요하다. 그래서 라일리랑 캔버스는 GIS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요거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GIS는 주로 어디 쓰이냐? 대형, 소매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높구나. 요거 세 가지 일단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GIS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요거 일단은 빈출이고요. 요 점 데이터, 면 데이터 어떤 것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 하는 것도 고객 전표법 느낌으로 고객에게 면접을 본다라는 거죠. 면접해서 물어봐서 인터뷰를 한다. 요런 거. 요 세 가지 내용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거 맞는 내용 바뀌어서 또 틀린 내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IRS와 MEP 한번 보겠습니다. IRS는 소매 포화 지수고요. MEP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읽어보고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한 지역 내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한다. 감이 안 오시죠? 안 오신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IRS 좀 더 볼게요. 잠재 수요도 표현하며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자, 지역의 경쟁도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뿐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자, 아직 좀 안 와닿습니다. 일단 MEP까지 볼게요. 자, MEP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인데 IRS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쇼핑 지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자, IRS가 높은 경우 시장 기회가 많음, MEP가 높은 경우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자, 쉽게 설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냥 IRS가 높고 MEP가 낮다. 어떤 매력도를 가지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가장 매력도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1번 IRS도 높고 MEP도 높은 곳, 2번 IRS는 낮고 MEP는 높은 곳,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RS가 높다, 창업 기회가 많아요. 시장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MEP가 높다, 자,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점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가장 매력이 좋은 것, 입지 매력도가 최고로 좋은 것은 뭘까요? IRS와 MEP가 높은 곳이죠. 자, 둘 중 하나만 높은 것보다는 둘 다 높은 것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IRS와 MEP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일시정지하면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